네, 여러분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에도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으로 저희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11월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도 방송을 많이 하면서 네. 9월, 10월까지는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11월부터는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 재료가 많다 그래서 이 재료가 다 주식시장에 뭐 좋은 재료로 작용할지 아니면 최악의 재료로 작용할 수 그럴 있는 수도 거니까 있겠네. 물론 그건 모릅니다만 어쨌든 11월에 많이 아시다시피 이벤트가 진짜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말 네. 뭐 코앞에 있는 이벤트 다음 주에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네. 아 정말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곧 미국 대선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제 진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비롯해서 11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일단 오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시장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네. 지금 뭐 반도체하고 나스닥 지수가 같이 떨어지면서 어제 뭐 공포의 네. 헬로윈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네.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4%대 그러니까요. 하락했고요.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뭐 6%대 하락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 걱정을 했는데 네. 코스피가 지금 그래도 약보합, 코스닥은 1%대 하락세 보여줍니다.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선방하는 건가 싶지만 코스피는 또 어제 1% 넘는 하락을 우리는 또 맞았었잖아요. 미리 맞았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또 1%대 하락. 네. 이 정도면 선방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아쉬워요. 국내 시장이 좀 서운하고 그런가. 아쉬워요. 맞아요. 네. 싶기도 한데. 자, 국내 시장 상황도 중간중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또 스페셜 데이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금요일은 네. 스페셜 데이입니다. 전 세계가 아파트 열풍에 빠졌는데 오. 우리도 부동산 짚어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네. 오늘 여러분들의 또 부동산 고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 정보현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엔투 부동산 연구원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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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노래 네. 열풍 알고 계시죠?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건 지금요? 좀 어렵다면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로제 아파트가 편하세요? 윤수일 아파트가 편하세요? 저는 윤수일의 아파트가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그쪽이 더 네. 재건축 쪽이라. 예, 재건축 쪽이라 아직 재건축이 그렇게 안 돼서. 구분해요? 왜냐면 신축과 재건축을 아. 신곡은 로제, 재건축 시장이 드러난다는 이제 윤수일 선생님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흥을 돋우려면 뭐 야구장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하면 또 윤수일님 아파트 그렇죠? 저는 로제 한 표. 둘 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부동산 얘기 좀 이어가 볼 텐데 네. 11월 첫 거래일입니다. 부동산 흐름 좀 짚어볼 텐데요. 그러니까요. 가을에 지금 한복판에 있는데 봄, 가을 하면 뭐 이사철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부동산에서는 또 화제 네. 중심인데요. 최근 부동산 흐름은 어때요, 부장님? 네, 이사철 이슈가 있긴 한데요. 네. 그 은행의 이제 가계대출 규제가 좀 계속되면서 맞아요. 좀 그런 온기는 좀 찾기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구매력이 바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거래량 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고요. 여름에 이제 7, 8천 건 육박하다가 이제 1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30일 동안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제 드디어 이제 9월 마지막까지의 전체 거래량이 나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3,000건 이제 하회하는 2,800건 수준으로 연초보다 좀 못 미치게끔 감소를 했고요. 이제 전국적으로도 3만 건 거래가 안 됩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한 30% 이상 감소한 수준이어서 역시나 뭐 가격 상승세는 멈춰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하락한 것이냐라고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그래, 텐데. 주춤하면 하락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예. 수도 있죠. 그래서 예년 같으면 이 정도 거래가 감소하게 되면 분명히 하락 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네. 하락으로 반전할 법도 한데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부동산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한 주간의 이제 거래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네. 마침 어제 오후에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거의 멈춰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 이제 0.01%에서 0.0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 한 달 정도로 한번 그 4주치를 한번 보니까 네. 전국 매매 가격은 0.06%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강보합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서울은 0.38% 상승을 했고 수도권은 0.23%, 그리고 지방은 0.1% 하락이니까 다 지금 이렇게 좀 멈춰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5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뭐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권을 빼면 서북, 서남, 동북, 동남 이렇게 있는데 거래는 급감을 했지만 여전히 상급 지역의 이제 신고가들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동남권의 상승폭이 좀 가장 컸고요. 0.1%. 나머지는 좀 0.6%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 네. 지금 현재 중공업 미분양이 좀 증가해서 여전히 우려가 섞인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5대 광역시의 매매 가격 변동률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합니다. 0.1, 0.2 요 정도 남짓해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부산과 광주, 울산은 이제 상승을 보여지고 있고 대구와 대전은 이제 마이너스를 아직까지 기록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9월 달에는 이제 추석 명절도 있고 뭐 거래일도 별로 없으면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얼어붙은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지난 10월 달은 이런 분위기가 좀 유지가 되면서 이제 눈치 보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칠 거냐, 규제를 언제까지 할 거냐, 기준금리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하면서 지금 멈춰 있을 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부장님, 그러면은 그런 눈치 보기가 있다.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약발이 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도 되게 네.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로 6개월 보고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에 대출 규제가 좀 심했던 2019년, 뭐 2021년, 22년의 흐름을 놓고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게 전시가 아니라 이제 평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여기에 또 익숙해지고, 그리고 아마 기준금리는 인하했지만 대출에 들어가는 이제 가상금리는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은행의 대출 예대 마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또 정부가 계속 또 이대로 흘러가게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인데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계속 인하 쪽으로 그 컨센서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또 부동산 때문에 인하를 못한다라고 하게 될까봐 정부는 또 나서서 규제를 또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당분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상금리 질문을 네.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 주담대 오름폭이 2년 만에 최대예요. 근데 예.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소비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기준금리는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금 적금 금리도 그래서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맞아요. 네. 왜 대출 금리는 올라가? 근데 이 네. 가운데에는 가상금리라는 게 있다. 그렇죠.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네. 기준금리라는 것이 있고 네.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이제 코픽스라 그래서 일종의 대출에 들어가는 이제 주담대 들어가는 기준금리가 있고 여기에 은행마다 각각의 이제 영업 환경과 마케팅을 통해서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이게 더해진 게 우리가 지금 돈을 빌리는 총 이제 대출 금리가 되는 것인데요. 네. 기준금리의 인하가 우리가 돈을 빌리는 담보대출의 대출금리 인하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기준금리는 인하했지만 가산금리는 오히려 역으로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 빌리는 대출금리는 높아진 건데요. 아무래도 현재 그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가 코로나 때 선진국 중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가장 독보적인 수준으로 예, 계속 누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제 가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 낮추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영업 경쟁도 하지 말고 이러니까 이제 은행들은 가상금리 높였던 것이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가상금리가 높여지면 대출이 동일하게 나갔을 때 은행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예금 금리와 함께 더불어서 뭐 좀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대 마진이 네. 그렇게 높아진다. 다른 얘기지만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은행들 실적이 또 네. 좋아지겠네요. 금융주? 네.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겠죠. 예, 저 하방으로 가게 되면. 네. 11월에 1일 시작이잖아요. 근데 11월 지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전세, 그러니까 매매나 분양 말고도 전세 또 노리시는 분들이 많고 필요하신 그렇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전세 시장에도 관심이 네. 좀 쏠리고 있는데 네. 전세 쪽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전세는 대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이제 하락의 가능성이 커지고 공급이 없어지면 입주 물량이 없어지면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가 있는 그 지역부터 해서 전세 시장은 이제 하방의 안정을 찾아가기 마련인데요. 네.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있었었죠. 그래서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뉴타운이나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새 아파트를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 올해만큼은 워낙에 입주 물량이 뭐 가뭄이었던 터라 입주장에 대한 어떤 전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6년 만에 최대 많은 그 물량이 모인 곳이 뭐 강동구 뭐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뭐 가장 비싼 신축 아파트로 꼽히는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전용 84 타입이 전세 가격이 맞춰질 때 초기에 맞춰진 이제 입주장에 맞춰진 전세 가격하고 마지막까지 좀 버티다가 전세 맞춘 것하고 금액 차이가 거의 한 6억 이상 났거든요. 뭐 12억, 18억, 20억 이렇게 벌어졌는데 지금 뭐 강동구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주변 지역까지 뭐 이렇게 끌어내리는 듯한 이런 움직임은 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전세 수요자들한테는 좀 불안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 집 마련으로 이렇게 매매로 선회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질 것 같고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은 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이제 월세에 대한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공간에 들어가는 임차 비용 자체가 좀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 점은 그래. 좀 많이 좀 불안감이 좀 있는. 아니 부장님 모습입니다. 진짜 제가 부장님한테 저기 서운함을 토로하는 건 아니지만 후배들이나 특히나 제 친동생도 이제 막 상경을 해가지고 월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예. 강남에 이제 오피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가까운데 찾다가 경기도로 내려간 친구들 정말 허다한데 그럼요. 벌써 강남 쪽은 월세가 뭐 100만 원을 넘어간다. 그냥 쉽게 네.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네. 방금 얘기하신 게 맞는 거죠. 지금 월세 시장이 조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공간 시장에 들어가는 임차 비용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나 거시경제에서 얘기하는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뭐 그 식료품이나 뭐 이런 자재값도 올라가니까 이제 공간에 대한 사용료도 같이 올라가는 개념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했고 물량도 하니까 없고. 이제 여기에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또 쏠림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특히나 더 임차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어서 아까는 이제 매매 가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 수도권 뭐 서울 지방 할 거 없이 뭐 계속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네. 시차를 두고 매매가도 좀 밀어 올리는 네, 그런 어떤 순차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과 네. 이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시장이 매매와 전세 동시에 많이 받다 보니까 현재는 매매와 전세 시장이 동조화를 띠면서 커플링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그 동의는 전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 상승을 하면은 여기에 뒤따라서 매매 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게 최근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좀 바뀐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전에는 어땠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매수 심리가 위축되니까 그렇죠. 돈이 있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들도 집을 굳이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전세 시장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이제 침체장이 장기화되면 매매 가격은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느 시점에는 이 매매 전세 갭이 좀 가까워지고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70% 이상 차오르게 되면 이때는 또 장기간에 갭 투자가 또 활성화될 만한 또 그런 배경이 또 네네.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한 50%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10억 기준이면 5억 1, 2천 정도가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먼저 전세가 움직이면 매매가 따로 움직이고 전세가 빠지면 매매도 이제 하방으로 지지선이 약해지니까 이런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1월 음. 시작하면서 올해 네. 이제 2달 남은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11월, 12월. 오면서 봤는데 저희 크리스마스 트리가 곳곳에 진짜. 벌써 맞아요. 깜빡깜빡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렇게 2달 남았으니까 네. 이제 내년도 얘기도 서서히 좀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2025년 뭐 조금 더 멀리는 2026년까지 예. 부동산 계획을 내가 어. 매매 계획이나 내 집 네. 마련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본다. 그럼 네. 지금의 상황과 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또 네. 향후의 입주 물량 예. 뭐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부장님 어떤 전략 필요해요? 생각 어떠세요? 일단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네. 그런 실수요자 분들께서는 그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타이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주택으로 계속 가면서 그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마냥 좀, 기다리기에는 그렇기에는 좀 기회가 생각보다 그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게 서울 수도권이냐 좀 이외의 그렇죠. 지역이냐에 따라는 다르잖아요. 예, 지역마다 차이는 좀 네. 있는데요. 먼저 서울 수도권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이제 허앵커님께서 입주 물량이 6년 만에 11월에 최다다 서울. 하셨는데 올해까지가 좀 극심했고 내년에는 이제 그간 미뤄왔던 사실 후분양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입주 물량이 서울이 상당수 좀 증가를 합니다. 오. 제가 보니까 올해는 한 12,000호에서 내년 정도는 한 국토부 기준으로는 한 48,000호 공통주택이 네. 그 아파트가 한 35,000호 정도 되니까 900만 인구가 있는 서울에서 적정 이제 멸실이 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입주량이 한 4만 호 정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량은 충분히 채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 제가 볼 때는 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좀 시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도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출금리를 임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상금리를 높여가면서 가져가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필요할 때 매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지면 뭐 대환대출이나 대출 갈아타기를 하셔도 되니까 찍어둔 곳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뭐 청약가점이 있으신 분들은 네. 내년 또 나서시면 되는 것이고요. 더 미룰 필요는 없는 게 그럼 집을 안 사고 있으면 임차로 전세나 전월세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비용이 어차피 싸질 않고 높아지니까 차라리 그냥 괜찮은 입지다라고 하면 내 걸로 취득을 한 다음에 이자를 내는 게 차라리 좀 방어에 쉽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아주 그런데 깊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다만 뭐 광역시나 다른 이제 지방으로 갔을 때는 일단 중공업 미분양이라고 하는 분양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가 그냥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걷어들였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팔아야지 이게 성립이 안 되고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 지어놨는데도 빈집으로 있다? 근데 이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재고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 모멘텀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마음 먹을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좀 하방에서 좀 미분양이 소진되고 우발채무나 PF 시장이 좀 다시 온기가 돈다라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진입을 한번 노크를 해볼 수 있는 좀 준비 과정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왜 그러냐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2022년 하반기 때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레고랜드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인허가를 받아 놓고도 착공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2, 3년 뒤에
메아리처럼 돌아오게 돼 있는데 새 집이 거의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쯤에는 한번 용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정했습니다. 예. 내년에 저는 서울 아파트 얼마예요, 근데? 얼마예요? 얼마예요? 서울은 중위 가격이 사야겠다. 아파트가 사야겠다. 12억. 아니 무슨 과자 사 먹을 때 그렇게 얼마냐고. 아니 저기 물어보면. 놀이터 가가지고 두꺼봐 헌집 줄게.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안지연님도 근데 새 집은 또 잘 없다고. 코스모스 노래함님도 새 집에 몰리겠죠. 이렇게 해주니까 새 집에 대한 선호도,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얼죽신.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얼죽신. 이것 때문에 또 생긴 현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대세 상승장 이후에 네. 유동성이 거쳐지면서 2023년부터는 그러니까 수요가 꾸준한 곳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지방과 서울이 이제 좀 양극화되면서 차별화된 이제 국지장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주신 대로 부동산의 유형에 대해서 아파트냐 비아파트냐도 있고 같은 아파트면 연령대에 따라서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구축이냐 재건축이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선호가 이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 그러겠죠. 네. 이제는 뭐 공사 비용에 대한 어떤 사업성 절하 때문에 얼죽신이 거의 대세처럼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는 유행으로 그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60년대생 뭐 또는 그 이상의 연령대에 뭐 중장년층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3, 40대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호하는 주거 패턴 자체가 미래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의 몸테크를 감내하는 그런 선호는 크진 않아요. 입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이제 신축을 선호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구축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김포에 신축 가겠습니까? 하면은 김포에 신축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동쪽의 광진구 같은 경우도 네. 뭐 남양주를 더 선호하실 수 있고 하남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는 어. 거라서 예. 근데 이제 뭐 땅도 좋은데 도심 지역 안에 입지도 좋은데 건축물까지 컨텐츠도 이제 신축이면 여긴 이제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네. 그래서 아유, 제가 제 건물이라고는 부루마블에서나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얼죽신은 그냥 아주 유행, 잠깐의 유행이 네. 아니라 좀 계속 많이 그럴 이어질 것 것 같다. 같다. 예, 많이 라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이제 뭐 네. 아까 우리 홍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달 남짓밖에 맞아요. 안 남았거든요. 네. 연말 뭐 다가오는 이슈가 조금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크게 있진 않습니다. 네. 그 예년처럼 크게 있진 않고 어쨌든 시장의 거래가 좀 감소되고 매매 상승률이 좀 이제 둔화되면서 잡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이제 규제나 또는 규제 완화나 있을 것 같진 않고 네. 다만 지역적으로 뭐 GTX와 같은 이제 교통망의 확충 또는 뭐 일기 신도시와 같은 이제 선도지구 발표에 대한 이제 지역적인 재료만 있고 지금은 사실 좀 몸을 움츠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맘때가 되면 새해에 내년에 달라질 부동산 정책들, 맞아요. 뭐 세제 관련된 거, 대출 관련된 거, 청약 관련된 거 이걸 보면서 수요자들도 좀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이제 느낌이라서 지금은 거시적인 어떤 뭐 그런 재료 외에는 특별한 어떤 이슈 사항은 없고 내년의 이슈로 좀 기다릴 때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최근 상황들 좀 짚어봤고요. 이제 세부적인 고민들 저희가 오늘 좀 다양하게 네, 모아서 맞아요. 네,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시작해볼게요. 잠깐만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에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부동산 얘기 오늘 스페셜 데이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매번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주식에 대한 고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다양하게 저희 경제라면 뭐든지 네,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장님 자주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뭐 부동산 투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짤막하게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시간 분배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네. 함께 생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투자 아니어도 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궁금증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번이에요. 설문 링크 들어와 주시고요. 방법 2번은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손쉽게 저희 접수가 됩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거 사신 이유, 근데 지금 뭐가 고민이신지 이런 거 남겨주시고요.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 그 네. 종목에 대한 문의도 환영입니다. 뭐 종목 보내주실 때는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면 좋고요. 오늘처럼 부동산이면은 지역 이슈들도 보내주셔도 되고 가상화폐가 왜 이렇게 올라요? 뭐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저희는 분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보내주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민 사연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닉네임 부동산 아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은퇴자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일단 저는 퇴직금과 함께 9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월 150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주변에서 아이 노후에는 월세가 최고야 최고, 집 말고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은퇴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상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왕 투자할 거면 활발하고 유망한 지역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막 은퇴를 해서 아직 모든 게 생소할 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은퇴자들을 위해 60대 이후 이 부동산을 잘 고르는 법 그리고 세금 줄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부동산 아재님 네. 닉네임 감사합니다. 60대 은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막 은퇴를 하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뭐 넥스트 스텝보다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부동산 해야 되나? 주식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부동산에는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매달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연금 나오는데 네. 월 150만 원은 좀 추가로 추가로. 확보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으세요, 지금. 네. 근데 주변에서는 뭐 월세 최고다. 집보다는 상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좀 듣고 계신 것 네.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아재님의 신청 사연 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 은퇴자들을 위한 부동산 구매 꿀팁 알려주세요. 네. 현재 은퇴 후 상가 구입 고민 중이고요. 현재 상황은 9억 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으로 상가 구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아파트는 지키고 상가 구입을 할 수는 없을까요? 또 노후 상가 구입 시에 꼭 기억해야 할 팁이 있다면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부장님? 어떻게 많으실 것 보셨어요?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연금의 3층 구조라 그래서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합쳐도 항상 그 누구나 다 이만큼씩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만 매달 요 정도만 조금만 더 있으면은 내 생활 수준에 맞춰서는 윤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뭐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네. 뭐 집,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오늘 좀 유익한 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상담 답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부장님 사실 현장에서 이 은퇴자분들의 고민 상담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오늘 보내주신 부동산 아재 이 행복한 은퇴를 꿈꾸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연령대에 이런 이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께는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 만드는 게 자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했던 어떤 고객 중에도 지방에 땅이 많으세요. 되게 유망하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 개통되고 무슨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계시는데 몇십억입니다. 공시지가만. 근데 지금 뭐 월 현금 흐름은 개인연금이랑 뭐 다 해도 200만 원이 채 안 되시는 흐름은? 네. 분도 있고요. 제가 지방에 어디를 출장 갔다가 만난 뵌 분들은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두 분 다 교직에서 은퇴하셔갖고 네. 가지고 계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보유하신 아파트 한 4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밖에는 큰 자산은 없으신데 네. 매달 이제 700만 원이 이제 두 분 합산해서 야.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자산 규모만 놓고 따지면 우리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자의 그분이시지만 네. 근데 지금 이제 삶의 어떤 질이나 수준을 보면 누가 과연 좀 윤택하게 사시는가, 야, 행복하게 후자도 사시는가 맞아. 라고 보면 후자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 영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억인데 100세가 돼서 이게 2배가 돼가지고 뭐 60억, 뭐 200억이 된들 나한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100세까지 가는 하루, 한 달, 한 달이 네. 더 나한테 중요한 것이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자산의 연금화를 시켜라. 예, 그걸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의 연금화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진짜 공감이 되는 게 60대이시잖아요. 네. 은퇴자신데 이제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60대 그냥 초반이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 많이 그렇죠. 하는데 30년 이상이 음. 그냥 남은 거예요. 이상이 남았죠. 그러니까. 네. 이 30년 이상을 내가 좀 어떻게 아주 뭐 풍요롭게는 아니어도 너무 쪼들리지 않게 좀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자산 그리고 매달 현금 흐름 이 균형이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는 게 진짜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요즘에는 60 사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보는데 진짜 젊지 않으세요? 요즘 60에 은퇴하신 분들이 진짜 밖에서 보면은 너무 건강하시고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형님, 예. 진짜 뭐. 특히나 또 언니. 여러분들 뭐 일하시는 농촌 같은 데 가면은 60은 아직 애기지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연령도 참 높아지고 있고 은퇴 후에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집값으로 보유 중인 9억으로 상가 사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 주변에서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상가가 집보다는 상가야. 월 수익 받아야지 뭐 이런 네. 거거든요. 네.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자체는 지금 현명한 방법입니까? 저는 현명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예, 오. 그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 싶은데요. 강하게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거처가 마련되고 나서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된 이후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지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깔고 우와. 계신 이 집을 이걸 팔아서 상가로 가신다고 하면 사실 부동산이 집도 지역이 되게 중요하고 입지가 중요하지만 상가처럼 또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건 없거든요. 그럼 근데 60대 이후면은 사실 젊지가 않아서 실패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죠. 추스렸다가 맞아, 재정 맞아. 상황을 네. 다시 정리할 필요가 맞아요. 그런 기간이 준비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거 반대하고 싶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좋습니다. 상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예,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반대해 주셨는데 음.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 지금 닥터 K님도 빈상가 엄청 많은데 뭐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그래. 보도 나온 거 보면 맞아. 그러니까 일부 지역 제외하고 어. 뭐 예를 들면 신도시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빈상가 얘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다 이런 것도 좀 원인으로 꼽히고 예. 어떤 상황이에요? 상가를 많이 지은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그 공급이 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지하철 뚫린다 뭐 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분위기가 잘 아직 판가름이 안 되니까 마케팅을 실어서 상가 분양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주택 시장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일로 좀 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신도시 상가 이런 거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신도시는 말 그대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형성됐죠.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형성되는 것도 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맨 처음에 형성이 될 때 들어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전투나 전쟁을 할 때 먼저 해병대가 딱 상륙작전을 해서 상륙작전 있죠. 진지를 만들고 그러면 공군이 지나가면서 폭탄을 이렇게 뿌리고 육군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구축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신도시도 이제 순서가 조성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런 상업이나 소비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주거용 부동산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선분양을 먼저 해요. 네. 그럼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배후의 주거 수요가 그렇죠. 딱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단지 내 상가나 음. 이런 이제 상가 시설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가 좀 커지고 어느 정도의 생활권이 형성이 되면 자족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자리도 필요해져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오피스나 업무 시설이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인 건데, 단계가. 네, 근데 상권이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돈 쓸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 상가 분양을 덩그러니 신규 신축 상가를 받게 되면 네. 매출이 일어날 일이 없죠. 어. 그러니까 공실 리스크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성장 성숙 단계 이런 걸 거치게 돼 있는데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대감만 갖고 아파트 분양받듯이 우리 자리에는 뭐 F&B 체인이 들어온대. 네. 근데 오기로 했다가 그렇죠. 상권이 안 만들어지면 안 올 수도 안 있는 갈 거잖아요.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세종시의 백화점 부지 지금 15년째 계속 놀고 있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도시 상가 분양 이거는 일단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불안 요인이 더 크다라고 일단은 먼저 좀 보시는 게 잘 모르면 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잘 모르면 여러분들 네. 저희한테 사연을 또 보내주시고 정보현 부장님과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를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연금형 주택. 네. 연금형 주택이 사실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맡기면서 그 담보로 이제 또 돈을 좀 받는, 연금을 받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노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예.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9억짜리 집을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이걸 이용한 플랜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세 가지로 음.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가장 내 수고를 덜 쓰이면서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 점점 내가 힘들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편한 게 좋지 않나요? 편한 것부터 갈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세 번째 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좋습니다. 보시는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가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아재님이 9억 원짜리 아파트에 1주택으로 살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을 맡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유목민도 아니고 정착생활 하다 보니까 집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부모님이 집 한 채 정도는 자식한테 물려줘야지라는 심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서민이 아니면은 주택연금을 활용을 잘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100세 시대고 집을 물려줘 봤자 받는 자식의 나이가 7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받으면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나도 다 자랐는데 그냥 부모님이 잘 계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요새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이 기준이 주택연금이라고 모든 주택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액 기준이 있는데 9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네. 예, 12억 원으로 늘어났고 이게 공시 가격 기준이니까 실제 거래되는 매매 시세 기준으로는 뭐 한 15억 더 원 높겠네요.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특정 지역 빼고는 전국적으로는 90% 이상이 다 해당이 돼요. 예, 그렇게 넉넉하게 좀 해놨고요. 네. 지금 이제 예상되는 그럼 현금 흐름을 우리가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만 60세 기준으로 시세가 이제 9억 원이다. 그리고 장점 하나가 생명보험처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종신형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예상되는 이제 월 수령 연금이 185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부동산 네. 아재님께서. 그냥 심플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하면은 내가 신청해놓은 세팅해놓은 그 시간대에서 그리고 방식으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그 입력값을 원하시는 대로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 네. 특징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가장 장점은 저는 딱 정해진 기간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 이렇게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유족도 종신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체 그 가액이 있는데 네. 주택 가격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받은 연금 수령 총액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못 줘요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네.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12억 원까지 늘어난 것도 말씀을 좀 드렸고 단점은 뭐냐면 연금이 이제 시작이 돼요. 수령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면
그때 이제 올라간 금액대로 연금 재원 자체가 이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기 때는 네. 자녀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상환을 하고 다시 그런 경우도 다시 있고 받는 느낌으로. 네, 그 중도 해지도 가능은 합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아마 이제 가지고 계신 개인이나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함께 활용하시면 이제 주거도 해결하시고 부족한 요만큼 부족한 이제 그 생활비도 현금 흐름도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편안하게. 네. 제가 근데 기사에서 보니까 이게 연금 수령액이 매년 주요 변수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다라고 네네네.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살면 더 받고 지방 살면 덜 받고 이런 차등안이 검토가 된다 내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네. 확인이 좀 될까요? 지금 당장 확인은 조금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삶을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지지대이기 때문에 공적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큰 틀에서 아마 그 수령액 자체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안전보장은 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편하다고 제시해 네. 주신 거 네. 먼저 소개해 맞아요. 주시는 예, 거. 맞습니다. 나머지 두 개 뭐예요? 나머지 두 개는 그러면 주택연금보다는 조금 내 수고를 좀 들여야 되는 근데 완전 불편하지는 않은 네. 두 번째는 중간. 뭐냐면 네. 요것도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네. 했는데요. 일단 다운사이징 그리고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즈를 줄이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다 내가 주거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면적을 좁혀간다던가 아니면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간다던가 지역을 현실적으로 이동하는, 네.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만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6억 원짜리 주택으로 갈아타시고 차익으로 발생된 3억 원을 금융자산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월지급식 상품도 많고 뭐 배당 상품도 워낙에 다양해졌고요. 뭐 채권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저는 일단 저희 그 어드바이저 PB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하단에 예상 현금 흐름을 보시면 6억 원으로 줄이고 3억 원 재원이 마련된 것으로 네. 저위험 이제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고수익보다는 이제 안정 관리를 통해서 원금 보존을 좀 추구를 하면서요. 연 4에서 5%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0에서 125만 원 정도는 수령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좋은 건 뭐냐면요. 일단 집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뭐 청소할 시간도 줄어들고 뭐 이런 이제 관리비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이제 뭐 정성적인 측면의 네. 장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과 약점이 환금성이 떨어지잖아요. 거래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한 번 움직이려면 큰 수고가 뒤따른다는 건데 맞아요. 네. 3억 원으로 운용을 해서 100만 원 이상 150만 원을 이제 운용을 하는데 이 금융자산은 그냥 내가 언제든 원할 때 갈아탈 수가 있고요. 환매나 매도가 가능하고 뭐 계좌로 직접 이렇게 오기 때문에 관리가 너무 수월하다라는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선택지가 좀 맞아요.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우리 뉴뉴난나님께서는 두 번째가 5만 배 낫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에게는. 상황에 네.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위기 상황이 와요. 경제 위기가 닥쳐 이거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3억 원을 또 안정적인 곳에다가 또 운용을 했다가 그러니까요. 또 뭐 증시가 좋고 뭐 다른 투자 상품이 좋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대처도 훨씬 유연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좋습니다. 방안이.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제. 가장 귀찮은 방법인가요? 네. 가장 뭐예요? 귀찮은 네. 방법인데요. 네. 요것도 제가 그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형 주택으로 아예 갈아타는 겁니다. 연금형 주택.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억 원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세라고 하는 임대 소득이 발생되는 주택으로 아예 갈아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따지면은 다가구나 다중주택, 뭐 상가주택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다가 예를 들면 뭐 대학가 근처에 빌라를 그런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네. 상가 주택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살면서 오. 임대도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보통은 이게 이제 예상 현금흐름 보시면 제가 그 텍스트를 남겨놨는데요. 아하. 이렇게 이제 보통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층에 보통 주인 세대가 거주를 하게 네. 되고요. 1층과 2층에 이제 임대를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보통 한 100만 원 이상씩은 확보가 돼요. 네. 두 개 층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이제 받는 이제 이런 식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먼저 이제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1주택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할 때 양도세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네. 1주택을 살면서 이렇게 저층부를 임대 운영을 했을 때 발생되는 그 월세 소득 있잖아요. 네.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그냥 비과세예요. 아, 네. 네,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 노후에 한 푼 한 푼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이럴 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그 막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럼 1층에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들은 이렇게 상가시설로 입점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이제 고객님들 계신데요. 당연히 좀 더 많은 월세를 추구할 수는 있는데요. 이럴 때 단점은 뭐냐면 주거용이 아니라 이제 상가에서 발생된 임대 소득은 그 과세가 돼요. 네. 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으로 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세금도 있고 건보료도 올라갈 수 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좀 특징이 있고요. 제가 실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이제 숫자만 놓고 보면은 뭐가 더 낫다 이런 게 있겠지만 사실 이걸 임대하는 임대인의 집주인의 느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성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MBTI의 첫 글자가 E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따져야 돼요? 맞아.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 중요한가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장님 얼굴이 진지하죠. 제일 진지해 지금.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려는 네. 분들이 임대 수익도 좋고 공실도 없는데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매도를 하시려고 대안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일단은 너무 사람들한테 이제 치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맞아. 이거 나이가 진짜 들수록 거예요, 힘든데 여러분.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차인 분들한테 연락이 전화 와서 받아야 되고. 그걸 다 응대를 예.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물론 집주인이랑 같이 복도에서 마주치는 거 불편해요. 근데 집주인도 이제 임차인 분들이랑 이렇게 지내는 것도 이분들도 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7에서 8% 수준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세법상 분류하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순수 임대 소득은 한 4%, 5% 수준이고 나머지 한 2, 3% 수준은 그 임대인의 이제 본인의 노고에 대한 이제 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는 전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맞아요. 체력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분들한테는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좀 깔끔하고 좀 이렇게 터치하는 게 싫고 이러면은 2안이나 아까 이제 1안, 예, 주택연금이나 아니면 금융자산을 통한 일부 운용 요게 좀 적합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세 번째를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세입자하고 이 관계가 정말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네. 저는 10분 중에 한 3분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문제 해결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혜 씨는 1, 2, 3번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라서. 아이라서. 아이라서 제시해 주신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그 중에 끌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전 두 번째가 두 번째.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두 번째인 게 다운사이징 노후를 하면서 하면서. 저는 지역을 살짝 외곽으로 살짝 나가는데 외곽도 약간 도시형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살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두 번째 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괜찮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에 따라서 네. 누군가는 세 번째 소개해 주신 방법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요거 네. 이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진짜 대단하다 느끼는 게 말씀해 주시기 전부터 사실 세 번째 소개해 주셨을 때 이거 사람 상대하는 거라. 맞아. 네, 노동도 이게 얼마나 들어가고 힘들어. 뭐 이런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맞아요. 딱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네. 수익률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안에 노동력과 어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그쵸.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만나뵀던 분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 산업단지 공단 근처에서 이제 이분 학생 대상이 아니고 이제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말에 제2외국어
그 회화를 학원을 이제 다니시더라고요. 부지런하시다. 오, 세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네. 그 외국인 이제 노동 근로자분들. 네, 분들이셔가지고 그분들이랑 이제 말이라도 한마디 좀 살갑게 하고 맞아요. 좀 예. 이러시려고 예. 좀 그런 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가를 가면은 저 때보다는 조금 지났지만 이 빌라 혹은 원룸에 전단지가 붙여 있는데 언어가 한 4개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생분들도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쵸. 중국어, 뭐 인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임대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노력형 맞아. 아, 그럼요. E형이면 좀 즐길 네. 수 있지만 네. 정말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성향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상가는 지금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아예 집을 팔아버리고 상가는 처음부터 강력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말씀드린 주택을 먼저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시면은 하시는 게 좋고 집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처까지 다 처분하시고 그걸로 상가를 가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진짜. 100% 반대를 좀 하는 거죠. 뜯어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시는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따져봤을 때 아니면 요것도 활용하고 근데 네. 나는 상가 투자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좋네. 이제 이런 네. 것도 제시는 해주시면 좋아요. 네. 고려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5개 5개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것도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깐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아까 신도시 상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예, 형성될 때까지 항아리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항아리 물이라는 건 기준이 뭐 인구 뭐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네. 계획된 인구에 네. 적어도 한 7할 정도는 다 입주를 하고 난 시점에서 사람들의 그 유동 인구의 이제 주된 생활 그 노선이 좀 잡힐 거예요. 어느 동선이 가장 사람들의 활기가 있고 그 이런 게 잡히면 이제 그때 상가 투자를 하셔도 조금 비용이 높아진다 한들 그 한번 두드리는 데 썼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 있는 거는 좀 위기 요인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상가를 들어가실 때 물론 이제 자산이 크면 일반 건축물 사시면 되죠. 꼬마 빌딩 같은 거.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구분 소유의 건물을 분양 상가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단지 내 상가나 이런 거를 한 150만 원, 200만 원 남짓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일단 그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의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저는 이왕이면 1층이 나을 것 같아요. 면적이 좀 좁아진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수익보다는 위험 관리가 중요한데 혹시라도 임차인이 교체되거나 공실이 났을 때 매도를 하거나 할 때도 후속 임차인을 구해다 놓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매도를 하는 것과 네. 공실 상태에서 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권 자체가 지금 뭐 좋질 않아요. 막 다 공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6층 상가 건물에 4층이나 5층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학원이 와서 운영이 잘 되다가 건물이 점점 비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팔아도 팔리지도 않고요. 네, 맞아. 임차인이 채워진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층부터 이게 거의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비싸게 주고 비싸게 파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중층부보다는 1층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버리지 비율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저는 이제 30%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월세가 좀 적더라도 좀 안정된 그 장기 계약을 하는 우량 임차인이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네, 예를 들면은 네. 뭐 요새 편의점이나 오. 은행인데 은행에 이제 자동화 창구 있잖아요. 네. ATM기 같은 네.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업점은 요새 통폐합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통폐합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고객분들의 이제 원활한 입출금과 이제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자동화 창구 정도는 ATM기는 좀 남기고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건물 관리할 필요도 없고, 예, 운영이 이제 깔끔하고 이제 은행인데 월세를 체납할
뭐 연체할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낮겠죠. 근거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계좌가 제가. 오니까.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거, 예, 그런 거 좋고요. 약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병원도 좋고. 저기 스타벅스도 괜찮을까요? 스타벅스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최근에 예전만큼의 위상은 좀 아니긴 그래요? 한데요. 스타벅스도 이제 수수료 매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 내가 먼저 공실로 들어와 있는 상가를 사신 다음에 이런 임차인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런 임차인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매매 가격 얼마를 주고 지불했을 때 이 정도 월세면 연 뭐 4.5%다, 5%다, 그리고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이 얼마다, 이걸 이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런 걸 사실 때는 이런 걸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고수익, 요거 이제 좀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충동 매매를 주의하셔라. 네.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여기 적진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투자 제안을 받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ETF다, 네. 뭐 ELS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 우리 같은 이제 뭐 3프로 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각각 개별 상가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정보 수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분양 전단이나 대부분 그래서 통하게 되는 루트가 지인들 통해서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대상 물건에 대한 철저한 수익 분석을 하고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그게 아니고, 이걸 제안하는 사람하고 저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나 이걸 통해서 판단을 해요. 이걸 제안한 분이 제가 뭐 30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이제 고향 선배신데, 그동안 되게 점잖고 신뢰가 있다. 그러면 이분이 제안하는 거는 믿어도 돼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다 같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노후가 이제 다가올수록 이런 것들은 정말 좀 꼼꼼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현혹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HML님도 네. 좋은 방송 내용이네요 해주고 계시고, 이야, 좋은 댓글 내용입니다. 에코제이님도 오늘 도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음. 해주고 계시고요. 뭐 말씀 듣는 내내 네. 많이 또 본인의 아니, 저 의견을 지금 써주고 질문이 계세요. 너무 네.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네. 그래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오늘 부동산 활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못다 하신 얘기 있다면 마무리 좀 해볼까요? 예, 마무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좋아요. 일단 집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네. 아까 다운사이징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운사이징에 너무 이게 또 함몰이 되셔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터무니없게 막 너무 전원주택으로 생활- 나가신다거나 네. 너무 이게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외로 너무 나가시는 거, 요거는 좀 지양하셔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좀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줄이거나 이런 거지, 생활권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가게 되는 것들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타운하우스라든지 뭐 시니어 주택도 교외로 빠지는 게 아니라 도시명 타운하우스가 오히려 더 그래요? 각광을 오. 받잖아요. 연세 드실수록 의료 시설이나 문화 시설 이런 쪽에서 더 오히려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그 오해가 없으셨으면 네,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 1주택 있으신 분들은 이걸 무주택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부장 나오실 때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재밌어. 진짜 네. 제니리님께서 2,000원 슈퍼챗 좋은 와. 내용 감사합니다. 우리 누나, 제니님. 맞아. 누나 되셨지 진짜. 누나.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니님.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부장님도 감사합니다. 아, 예,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선우 씨 분당에 상가 좋은 거 나왔는데 나랑 같이 어떻게 투자? 아니 안 안 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장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파란불 계속해서 켜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 많이 올라왔습니다. 0.08% 약보하고 오 좋아요. 네, 올라와 힘내줬으면 있는, 좋겠습니다. 네,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0.17% 약보합권, 삼성전자도 힘을 내주고 있네요. 네. 자, 11월의 첫 거래일도 잘 마무리하시고 야, 벌써 11월이네요. 네. 이벤트가 또 많은 다음 주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